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심상정 의원께서 그러시는데 본인 덕분에 의원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또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니까 예. 제가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또 세례를 받았고 아주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사실관계가 맞는 걸로.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 나눠야 될 현안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 드릴게요. 네, 최근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방한을 했었는데 목적이 대중 디지털 봉쇄였다 이런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반도체 문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예, 이 두 개 문제가 가장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봤습니다. 그 디지털 봉쇄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의 그 대중 수출 통제. 네. 이게 대중이라고는 안 써져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는 건데 그 23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주로 소재 장비예요. 예, 이게 올해 3월에 발표됐고 5월까지는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해서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중국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 제한이 올해 10월까지 유예 기간이거든요. 예. 그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도 시안에나 이런 데 있는 반도체 공장에 설비 투자 못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 가서도 그걸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거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포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이게 뭐 지속 가능하냐. 우선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 자체도 이제는 그 외국 기업을 차별하니까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협력하니까 한국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중 반도체 봉쇄의 진용 가축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심지어는 그 미국의 워싱턴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좌절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하지 말라. 이젠 반도체 뭐 설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 자체도 수출하지 말라. 한국 기업이 덕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제는 대중 반도체 전면 전쟁에 목전에 섰다. 지금까지는 선전포고만 한 거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본격적인 봉쇄, 통제 그 어떤 전쟁의 개막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행보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국의 보복이나 이런 게 또 우려가 그게 되는 가장 상황이기도 관심사항인데요. 합니다. 사드 보복도 옛날에 생각이 나요.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도 대응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은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중국은 여러 가지 그 반도체나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수출 통제할 가능성이 높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국가 간의 경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괜히 돈 써가면서 이 아픔을 당하고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길이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외교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고 G7 정상회의도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독일, EU 정상도 이제 줄줄이 만날 계획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미사일 경보 공유가 논의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그게 작년 11월에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시다 총리한테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4월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는 실무 그룹이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무적 단계로 협의 중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래도 한일 간에는 공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걸까요? 예,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시스템은 일반 상용 인터넷망하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예. 이게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우리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미국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사일 경보 정보부터 우선 먼저 한다. 나중엔 네.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사일에 대한 어떤 감시, 추적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건 있습니까? 다 주기만 하면요.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현상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에 파격적인 군사 정보 제공을 하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안보에 큰 어떤 그 우리가 이익을 거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몇백억 달러에 달하는 정말 돈으로도 다 환산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의 군사정보거든요. 예. 이건 한국 정부의 가장 특급 군사기밀을 다 주는 건데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다. 뭐 주면 받겠다는 얘기다. 이게 다고 두 번째는 그 대가로 일본도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예.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국도 아닌 일본에게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건 동맹국끼리나 가능한 거거든요. 많이 우려하고 계신 거네요. 동맹도 지금. 아닌데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 가지고 일본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질 않고 단지 정상회담에서 실무진의 노력을 평가한다. 요 말이 다거든요.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예. 요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소미아는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정보를 교류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군사보안을 서로 잘 지키자. 이게 뭐 은행으로 얘기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온라인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에 의해서 군사보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를 교류해 왔는데 예. 이거는 사후적 정보 교류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에서 우리 합참으로 전화가 와요. 이제 자위대 무관이 파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 좀 교류하자고 요청이 옵니다. 네. 그럼 오후에 들어와라. 분석 끝난 거 주겠다.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그 종이로 된 문서나 아니면 USB에 담아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사후 정보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해왔던 건데 실시간 정보 교류는 다르죠. 이건 사후 정보 교류가 아니에요. 바로바로 로우 데이터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자 히로시마에 가게 되면 기시다 총리랑 같이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일정을 놓고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저는 좋은 일로 봅니다. 사실 히로시마의 원폭자 위령비를 참배한다는 뜻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어떤 지향과 가치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비핵화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독자적 핵무장이라도 해야 된다. 그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제를 합의하고 그 상징으로서 핵협의 그룹을 미국하고 합의하고 왔단 말입니다. 워싱턴 선언. 근데 일본은 여기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향하는 건 핵 없는 세상이에요. 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겪은 나라예요. 그렇죠. 원자력에 관한 한 일본의 그 트라우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한다? 단호하게 아니라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핵 3원칙 제조, 생산, 반입, 보유 네. 다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이 뭐 핵무기를 뭐 미국이 핵잠수함이 오고 해가지고 뭐 확장 억지를 하겠다는데 그럼 자기네 비핵
정책이 그 국시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그 확장 억진이 무슨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보다는 히로시마 그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다. 차라리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은 방향 같아요. 아니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전쟁 피해국임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혹시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원폭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는 난 나쁘지 않다고 보고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만 발언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 피해를 같이 그 나눈 말하자면 우리 피해국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도 분명히 있고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에 그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훈 내지는 위령 사업들을 제대로 안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정책이 정상화된다면 좋은 일이죠.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꼭 일주일 뒤에 우리 시찰단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하도 이걸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파견 자체 하지 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심상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듯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주권이 있는 거고 우리 해양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한국에 개방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정상회담에 묘사가 되면 이거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우리 당사국의 어떤 국가 해양 주권에 관한 어떤 맥락이 사라지고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배려하는 게 돼버렸어요. 시찰단이라는 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선 합의 자체가 잘못됐고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된 합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예, 이게 뭡니까? 가서 시찰이 이거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가서 시찰하고 관광 가면은 거기에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뭐 검증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어렵겠죠. 시찰이지.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정말 그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저기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 시찰도 민간 전문가는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부에서 그 외교를 중시하는 분들만 가자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는 정말 이게 과학을 모독하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 가능성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실험을 해서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갖고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과 검증 이걸 재현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을 봉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학과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식으로 과학은 이야기될 수 없다. 뭐가 과학적 검증이냐? 아니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으면 A가 실험해도 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B가 실험해도 같은 데이터가 나올 때 그걸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만 독점하는 진리라는 건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 민주당에서는 시료 채취해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는 포장을 쓴 하나의 어떤 주술이자 망령이고 하나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6년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계 서방 국가에 소련이 도와달라고 오히려 그 협력을 요구하면서 오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냉전 종식으로 간 겁니다. 그때 체르노빌 그거를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체르노빌 그 사고를 기리는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유럽 국가가 출자해서. 그게 철회 장막을 연 거예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바로 소련이 했듯이 그렇게 좀 해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서 같이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세계 질서가 평화공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원자력 사건이라는 그거를 처리하는 그 국가의 태도와 그 철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냉전의 종식으로 이어진 평화와 협력의 사고로 소련이 해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건 국가 간의 품격의 차이 아니냐.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반중연대 성사 여부.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서방 국가들 위주로 된 G7 참가국들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이제 확장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결속력 이게 어떻게 나오냐? 유럽은 최근에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다소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다 각자 국익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국익의 어떤 전쟁터가 되느냐, 아니면 반중 전선에 결속이 되고 결집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이게 본질입니다.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광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